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7주차 강의인 청각장애에 들어왔는데요. 책 3권에 해당하는 거고 감각장애 파트이죠. 감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랑 청각이 있는데 시청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고 이번에 다룰 강의 노트에서도 보시면 한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달달달 봐야겠구나라는 부분인 거고 그걸 기반해서 조금씩 확장해가는 전략으로 감각장애는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정리되는 내용들이 꽤 많고 내일은 조금 다룰 내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021년도까지 거의 분석을 하고요. 내일 이제 나머지 다 분석하게 되는데 그만큼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서 오늘 아마 대부분 한 반 정도는 푸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보시면 2021년도 작년 중등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게요. 작년 중등에서도 청각장애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었고 A형 11번 문제, 그 다음에 B형 11번 문제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었어요. 그래서 유초중 가리지 않고 한 문제 이상은 청각장애에서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장애는 반드시 나오고 중등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초등에서는 초등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자 문제가 항상 중등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아에서는 그 안질환과 연계해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청각장애 파트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중등 문제였는데 나올 만한 게 나왔다고 봐요. 여기선 중등 문제에서는 사실 확장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나올 만한 거였는데 내가 키워드를 잘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던 것 같고 유아에서는 조금 키워드가 뭘까라는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작년도 중등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에서 학생 주의 특성을 참고하여 라고 하면 뭐에 근거하여라 마찬가지로 줄 긋고 표시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의 특성을 참고해서 답안의 근거를 써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미음 중에서 틀린 곳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요. 학생 주의 수업 지원 관련 대화 내용에서 기억에서 미음과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는 건데 이거를 푸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 해당하는 부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2021년도 중등이라고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하는 부분 구화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화교육이라고 하는 것 키워드를 같이 한번 써보실게요. 구화교육, 그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파트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가 구화교육이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 수화교육이 있고 세 번째가 TC라고 하는 동시적 의사소통법, 종합적 의사소통법이라는 것이 있고 투바이,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접근법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꽤 과거부터 항상 논의가 되었던 게 구화랑 수화였죠. 그다음에 이거 2가지를 다 같이 쓰자라고 하는 게 종합적 의사소통 방법이었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도 그 건청인의 농인 언어와 문화랑 동등한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투바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화와 수화 각각 절대 약간 어울릴 수 없는 각각의 교육법이었는데 이걸 2가지를 모두 합치자라고 했던 게 동시적 의사소통법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동등한 문화로 인정하자라는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구화나 수화 교육이 경시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교육적 접근법을 선택할 것이냐 학생의 특성에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화 교육의 키워드 같이 한번 적어보실게요. 구화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학생의 잔존 청력을 활용해서 하여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의 표정 입술 움직임을 통해서 말을 이해하고요. 발화 훈련을 통해서 음성 언어 학습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건청인의 음성 언어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구어.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최대한의 잔존 청력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청능훈련이라고 하죠. 청능훈련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학생이 최대한의 잔존 청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능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입술 모양을 보는 것은 어떤 훈련과 가까워요? 독화죠, 독화. 그래서
이런 표정이나 입술 모양을 통해서 해당하는 구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독화. 또는 요즘 최근에는 이게 국어로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말 읽기라고 부르죠. 우리는 듣기라고 하는데 그런 청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 읽기. 그 다음에 발화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청각장애인의 그 발화 특성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 명료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그때 조음 의사소통 장애에서 조음 의문 장애 했을 때 기질적 원인에 해당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약간 그 조음 기관에 기질적인 결함이 있었고, 두 번째가 청력에 이상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중추신경계에 결함이 있었죠. 두 번째 청력 이상 생각해 보시면 청각장애 아이들은 자신의 말을 피드백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명료도가 매우 떨어지는 발음에서 문제를 보인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이라면 발화 훈련이 필요하다. 말 명료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당하는 발화 훈련과 관련해서 전략들이 조금 나오게 돼요. 발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키워드 있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구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동의 성공적인 뭐를 돕는 거예요? 구어 사용을 돕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분석하실 때 보여드리겠지만 해당하는 구화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의 특성을 보시면 독화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주의사항과 굉장히 겹쳐서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책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일단 키워드,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의 잔존 청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구어 사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구화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목적이라고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징 첫 번째가 여기서는 구어 사용이 목적이죠. 그래서 수화와 같은 다른 의사소통 방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소통은 허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엄격한 말소리 교육을 통해서 구어 발달을 강조하게 되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성. 이런 구화 교육의 구성은 아까 우리가 봤던 2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능 훈련과 두 번째, 그런 말하는 사람의 입술 모양이나 표정을 이해함으로써 구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독화 또는 말 읽기 능력을 지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 특징, 구성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구화 교육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키워드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거 있어요? 청능 훈련. 구성은 청능 훈련, 독화, 능력을 증진하는 방법.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 보시기 위해서 기출 페이지 44쪽으로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2013년 중등 16번 문제였는데 기출 페이지는 44쪽입니다. 보시면 청각장애 학교가 채택한 의사소통 방법에 따른 교육적 접근법이다 라고 하고 있죠. 교육적 접근법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청각장애학 교육에서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방금 배웠던 구화교육이라는 것과 수화교육, 그 다음에 종합적 의사소통 방법, 그 다음에 투바이라고 하는 4가지 교육 방법 중에서 각각 어떤 방법인지를 판단해서 키워드를 찾는 그런 문제였죠. 저희는 C학교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학교만 봐주세요. C학교에서는 청능 훈련을 통해서 학생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음성 언어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C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구화 교육을 하겠다는 학교이죠.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청능 훈련을 통해서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독화를 통해서 그런 구어 사용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음성 언어를 발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화 교육의 목적이죠. 그러면 C 학교를 보시면
말소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화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하는 거 절대 틀렸죠. 그때 우리가 위에서 특징 보시면 여기서는 엄격한 말소리 교육을 통해서 구어 발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화 등과 같은 다른 의사소통 방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를 함께 활용한다는 것은 구화 교육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화 교육에서는 반드시 그 구어, 음성 언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음성 언어 독화를 할 때 약간 수화처럼, 지문자처럼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큐드 스피치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 절대 이것은 수화나 지문자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큐드 스피치라는 것은 음성 언어에서 특히 독화에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절대 수화나 지문자가 아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출 문제는 페이지 6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기출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강의 노트로 돌아오셔서 이제 구화 교육에 있어서도 독화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화 교육에 있는 구성 요소 두 가지는 청능 훈련과 독화였죠. 독화를 먼저 정리할 것이고요. 바로 밑에는 이제 바로 청능 훈련이 나오게 될 거예요. 독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화 지도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할 결점인데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중구난방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목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독화 지도시 유의점, 독화 지도할 때 교사와 같은 독화자가 청각장애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화자 주의사항, 교사나 다른 또래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교사 지원 전략 등등 다양한 명칭으로 독화 지도시 주의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 키워드들만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총 한 11가지가 있으니까 글씨 좀 작게 해서 써주세요. 첫 번째, 독화 지도시 위점, 화자 주의사항, 교사 지원 전략 등등등 기출문제에 언급되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들만 같이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화 지도교사는 입술과 턱을 많이 움직이되 정상적인 속도와 관용적인 방법으로 으로 말한다. 조금 확장하자면 이 관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구형으로 말해주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입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아니면 작게 말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관용적인 거.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라는 거죠. 정확한 구형으로 말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입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작게 말해선 안 된다라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독화 지도교사는 입술과 턱은 많이 움직이되 정상적인 속도와 관용적인 방법으로 말한다. 두 번째는 입 모양이나 조음기관을 지나치게 과장할 경우에는 실제 독화 상황에서 키워드 기억해주세요. 일반화의 어려움. 독화 지도할 때 뭔가 일상 음성 언어를 지도할 때와 조금만 다르게 지도하게 되면은 일반화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거 정리해주세요. 입 모양이나 조음기관을 지나치게 과장할 경우에는 학생의 실제 독화 상황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각장애 아동이 교사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교사는 아동 쪽을 바라보며 말하기. 아동이 교사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그 다음에 교사는 아동 쪽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네 번째는 교사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말하지 않는다. 교사는 거의 고정된 위치에 서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위치에서 특히 아동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고 항상 아동 쪽을 바라보면서 학생이 구형이나 교사의 표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처음에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구형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되,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차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이거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화를 위한 거겠죠. 학생이 항상 교사랑만, 눈높이에서만 독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처음에는 학생이 잘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서 독화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독화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실제 독화 상황에서 일반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점차 멀리 거리를 늘려가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이 어쨌든 실제 독화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일반화까지 고려하라는 것을 꼭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7번째, 이 부분이 항상 시험에 나왔었는데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절대 말하면서 판서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판서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학생을 등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학생이 독화를 해야 되는데 교사의 입모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하면서 판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교사와 학생의 위치를 고려하여 상의 후 좌석 배치 해야 되고요.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강의식, 토의식의 일자형 배치보다는 U자형이나 아니면 O형, U자형이나 O형의 집단 토의, 모형으로 배치, 좌석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혹시나 토론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두고 말한다든지 등등등 어떤 방법이든 지금 말하는 사람이 현재 누구인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준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 10번, 7번이랑 같이 연결해서 필기 시간을 따로 제공해 준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9번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사실 해당하는 부분은 교재 페이지 81에서 82쪽에 정말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뽑아온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몇 가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해당하는 부분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페이지는 이제 첫 번째 작년 중등 문제로 와주세요. 그러면 학생 G의 특성을 참고하여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학생 G의 특성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학생 특성에서 G를 보시면 중추 청각 처리 장애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옷의 오른쪽 귀는 인공와우 수술했고요. 왼쪽 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수술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잔존 청력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보다는 약간 구화 교육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예 노홍이라든지 잔존 청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인공와우 수술이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학생 특성은 항상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 정리했었던 것처럼 구화 교육을 사용한 학생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동의 음성 언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학생 특성이 항상 보청기나 인공화를 착용하고 있고 청능 훈련이나 아니면 독화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인공화학 수술을 받았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소리를 또 드릴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래서 키워드가 나오죠. 이 학생은 아마 구어를 사용한 지도법이 적절한 학생이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 수준은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아마 잘 들을 수는 없나 봐요. 그리고 독화와 잔존 청력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은 완벽하게 구어 교육이 적절한 학생이다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G의 수업 지원 방향을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말 읽기라고 하는 거 예전 말로는
독화라고 하죠. 아마 독화를 지도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 학생에겐 지금 구화 교육을 적용하고 있고 구화 교육 중에서도 지금 독화를 적용하고자 했을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인출하셔야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화 지도 시 주의사항을 빠르게 정리했던 강의 노트를 토대로 몇 가지를 빨리 키워드 있게 인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독화 지도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을 선생님의 얼굴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게 합니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죠. 아까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잘 볼 수 있고 교사는 학생 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야 되며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말하도록 하자라는 문장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의 말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칠판 앞에서 학생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수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 너무너무 맞는 설명이죠. 해당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사가 판서를 할 때는 교사가 말하면서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문장은 틀렸죠. 그 이유까지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르게 고쳐 쓰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 중등에서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고쳐보시면 옳지 않다까지가 아니라 판서하는 동시에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판서하면서 동시에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르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리을과 미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인공 와우를 착용한 학생들을 위한 고려사항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독화, 말읽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학생의 특성이 구화를 사용한 학생이고 구화를 사용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그런 듣기를 늘리기 위해서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합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학생 특성이 나와 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독화에서의 고려사항이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인공와우 착용한 학생들의 고려사항이에요. 인공와우 착용한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파트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강론에서는 이걸 좀 구분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구화를 사용한다는 범주 내에서 인공와우랑 독화랑 같이 문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각각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강론에서는 다루고 있는 독화 부분의 내용이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인공와우 파트예요. 문제를 분석하실 때 일단 이건 남겨두고 내일 인공화어 정리할 때 같이 한번 기출문장을 토대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문제로 내려오세요. 페이지 29쪽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디귿 먼저 하나 찾았고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밑에서 한 가지 찾으셔야 되거든요. 인공화어 지원에서의 교육적 지원에서의 오류 하나 내일 찾으실 거예요. 기출문제 그 다음 29페이지로 와주세요. 2016년 유아 A 7번 문제였습니다. 유아에서 청각장애가 진짜 문제가 괜찮게 나오죠. 그래서 유아 문제를 토대로 중등이나 초등 선생님들은 그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기억과 같은 여기서 풀 문제가 4번 문제입니다. 니은과 미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 두 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고 각각을 바르게 수정하여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저희는 니은과 디귿만 먼저 보실게요. 니은과 디귿을 보실게요. 교사의 수업 행동인데 말 읽기, 즉 독화를 지도할 때에는 키워드 자연스러운 입 모양으로 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었죠. 영희가 항상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화자를 보게 하는 것. 해당하는 부분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렸죠. 아까 우리 정리했을 때 초기에는 물론 학생의 눈높이에서 독화자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점차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일반화라는 키워드 꼭 가져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제공하다가 눈높이, 점차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학생이 실제 독화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일반화를 고려함이다. 이런 식으로 바르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각도라는 키워드 필요합니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독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독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일반화를 위함이다. 이유까지 쓰시면 여기까지 확장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중등,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토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하는 이유, 일반화라는 키워드까지 꼭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니은 틀렸죠? 그래서 이거 바르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귿 한번 보실게요. 승규라는 전음성 청각장애 학생이 지시를 이해했다고 추측하지 않고 이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직접 말해보도록 하는 거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지도법이긴 한데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같이 한번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출 페이지 32쪽으로 와주세요. 2015년 초등 B7번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4번 한번 보실게요. 독화에 의존하는 소망이를 고려할 때 독화라고 하는 말읽기 교수법에서 고려사항에 해당하겠죠. 유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리을을 보시면 판서 시 유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쓰라는 거죠. 판서와 관련된 문장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판서 시에는 교사는 판서와 동시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문장을 활용해서 최근에 중등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서 시 판서하면서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번 초등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3페이지로 와주세요. 여기서도 독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내용도 있고 독화와 관련된 문장도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박 교사는 준서에게 이런 노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지도 방법 2가지를 찾아서 기호와 이유를 각각 쓸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서의 특성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 오타예요. 1년 전이에요. 숫자 2를 좀 지워주세요. 학생은 지금 1년 전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어요. 현재 청력은 45에서 50대10의 정도로 잔존 청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구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시각적인 단서도 활용하고 있는 독화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죠. 구화 교육을 하겠네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음정이나 박자가 정확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노래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유아가 부른 노래를 녹음해 들려주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림 악보를 활용하는 것도 아직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개 이름을 모르는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코다이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초등 문제에서도 코다이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신체를 이용한 동작으로 노랫말을 표현하게 하는 것은 사실 목표랑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게 한다는 목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 유아에서 나오는 그냥 적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을이 틀렸다. 이거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목표를 읽어보시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랑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미음을 보시면 가사를 익히도록 교사는 입모양을 최대한 크게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독화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절대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작게 발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반화라는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이 항상 교사랑만 독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학교에서 언제든지 천천히 입모양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학생은 이후에 독립적인 사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키워드 절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실제 독화 상황에서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일반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유를 쓰라는 문장이니까 이 학생에게 과장된 입모양을 지도하게 되면은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 쓴 겁니다. 실제 독화 상황에서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반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입모양을 과장하게 되면 실제 독화 상황, 일반화 상황에서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쓸게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독화를 지도할 때 키워드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페이지 37쪽으로 오실게요. 2013년도 추가 중등 B7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5번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1번에서 4번 중 적절하지 않은 수업 방법 2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각각 쓰시오라는 문제이죠. 해당하는
그 독화라든지 인공와우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 1에서부터 한 5번까지 보기가 주어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거나 아니면 이유를 찾아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에 보시면 박교사 우리가 볼 문장은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4번.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미에게 완전한 문장보다는 한두 단어로 말해준다. 해당하는 부분은 인공와우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파트이거든요. 문제를 정말 많이 섞어내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당하는 부분은 인공와우 파트로 가서 볼 거예요. 여기가 독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분석하실 때 보시면 구화교육의 맥락은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사용한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도 구화교육 공부하실 때는 인공와우 파트 한번 보시고 보청기 파트 지원하는 부분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1번부터 4번까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바로바로 인출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독화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3번, 4번만 판단해 보실게요. 자, 독화, 말읽기라고 하는 것은 독화와 잔존 청력을 활용하는 지우를 위해서 집단 토론 상황에서는 서로 둘러앉게 하고 말하는 학생 앞에 컵이나 작은 공, 스피치볼을 놓고 말하도록 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 모든 배치 형태, U자형이나 O형 형태의 자리 배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장은 표시해 두시고 또 혹시나 말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방법에 아까 제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컵이나 작은 스피치볼 이런 키워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청각장애 학생이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서 컵이나 작은 스피치볼을 들고 있게 한다든지 손 들고 말하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우가 독화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교사가 임의로 지정해 주는 것은 틀렸죠. 아까 상의해서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틀렸고요. 독화하기 좋은 자리는 임의로 배정하기보다는 학생과 상의하여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세요. 물론 가장 최적의 자리는 있어요. 독화를 할 때.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창문 쪽에 학생을 앉혀가지고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앉고 교사는 빛을 교사 얼굴에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학생이 교사 얼굴을 역광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자리는 알고는 있지만 절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또 학생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고려를 하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학생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문장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자리는 학생이 저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등지고 교사는 햇빛을 받는 그 자리가 가장 좋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통합교육 지원 파트에 가서 한번 정리하실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41쪽으로 와주세요. 독화 지도 방법은 좀 정리가 되고 계시죠? 시험 문제 정말 유사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드시 해당하는 부분은 외우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4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독화, 분명히 우리가 독화에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보청기와 또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나 인공와우는 독화와 문제가 섞여서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 정리해 주세요. 여기입니다. 나 부분만 보실게요. 청각장애 학생에게 말할 때는 입모양을 크게 하여 한 음절을 또박또박 말한다는 건 틀렸죠. 독화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물론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시거나 그 이유를 쓰신다면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작게 말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의 답일 것이고요. 이렇게 해선 안 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말하면 일반화 상황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유아 문제 생각하시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일반어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와 그 이유를 쓰시오라는 문제의 키워드는 좀 달라요. 정리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시 기출문제 페이지 6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독화, 지도시 고려사항에 관련된 키워드들이었고 정말 문제가 겹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판서와 관련된 문제는 2번이 나왔었고 나머지 항상 입모양을 과장하는 그런 문제는 3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예요. 두 번째 작성 방법 문제 보실게요. 가의 학생 H의 특성을 참고하여서, 여기도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H의 특성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다의 괄호 안에 B에 들어갈 단계의 명칭을 쓰고 그다음에 활동의 예를 조건이 붙죠. 중등 문제는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학생이 이미 구별할 수 있는 음소를 포함하여 한 가지 서술할 것, 항상 문제 분석하실 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실제 시험장 가셔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실 만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를 보시면 여기에요. 학생 H 수업 관련해 보실 텐데 그러면 H의 특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도 마찬가지로 중축 청각 처리 장애는 없어요. 6세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상태를 봤더니 약간 청력 수준이 전음성 청각장애 수준이네요. 적절한 약간 너무 고도 난청 수준은 아니에요. 지적장애가 있네요. 그럼 이 학생은 청각 중복장애 학생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에게 듣기 지도를 할 때 보시면 이 학생 H에게는 마와 바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 문장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강의 노트로 돌아오실게요. 아까 저희가 구화 교육에는 독화와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죠? 청능 훈련이 남아있죠. 독화라는 부분을 정리했고요. 다음 밑에 오셔서 청능 훈련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청능 훈련도 중요한 구화 교육의 한 부분인데 청능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저희가 정리했을 때 맞아요. 학생의 잔존 청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청능 훈련의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키워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겹 붙여서 가지고 오느라 칸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능 훈련의 목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잔존 청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각적 수용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세요. 청각적 수용력 선생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나요? 혹시 특강 들으셨어요? 이번에 고은 교수님 책에서도 청각적 수용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음운 인식과 청각적 수용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은 교수님 책인가?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그 의사소통 장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청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청각적 수용력이라는 부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력과 다르게 들려온 소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변별하는 능력을 청각적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들려온 이미 학생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려온 소리를 인식하고 해당하는 소리를 무엇인지 변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들려온 소리를 인식, 변별, 이해하는 능력을 청각적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청력은 다르죠. 청력은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청력과 청각적 수용력은 그 의미 자체가 완전 다른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능 훈련의 목적은 학생의 잔존 청력을 활용해서 청각적 수용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즉 들려온 소리를 인식하고 변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늘리고자 하는 거죠.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잔존 청력도 키워드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청능 훈련의 4단계 듣기 기술.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해당 단계를 부르고 있는데요. 4단계 청각기술, 청능기술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듣기기술, 청각기술, 청능기술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4단계라는 용어도 키워드도 붙을 거고 듣기기술, 청각기술, 청능기술 다 똑같은 용어예요. 고은 교수님 강론에서 예시와 그다음에 이필성 교수님의 강론 예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예시를 많이 봐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서 각각을 다 가져왔고요. 각 단계에 들어있는 정의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 단계 첫 번째,
약간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키워드 4단계 듣기 기술에서는 연속적이면서도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당하는 인별화이라고 하는 4단계의 듣기 기술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학생이 그 전 단계인 음의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음의 이해에 당연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이면서도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음의 인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별화이 한번 잠깐 두 문자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시험 상황에서 해당하는 단계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인별화기라고 좀 말 붙여서 외워주시면 인출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별화이라는 단계이고요. 해당하는 단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음의 인식, 감지 똑같은 용어이고요. 변별, 확인, 이해 여기만 조금 다르네요. 가장 좋은 기출 토대는 여기가 될 거예요. 시험 문제가 거의 근거에서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활동의 예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강론을 모두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기본 이론서는 3개를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좀 제외하고 이 두 가지 강론의 활동의 예는 반드시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음의 인식에서는 간단하게 저희가 정의만 좀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는 시간 아끼는 거니까 지금 키워드라도 같이 한번 표시해 주세요. 음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유무라는 키워드 적어주세요. 소리가 있고 없음, 즉 소리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특정 소리가 들리면 아동이 손을 든다든지 구슬을 하나 옮긴다든지 그러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필상 교수님 책을 보시면 놀이를 통한 조건 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좀 볼 깊으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의 변별에서는 소리가 같다, 다르다를 아시는 능력이에요. 같다, 다르다 또는 유사하다,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지각하는 능력이 변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보시면 개 짖는 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같은지 다른지만 여기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음의 확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들려? 같아? 달라? 라고 물어보면 이건 변별인 거죠. 내가 방금 들려준 이 두 가지 소리가 같은 소리야? 다른 소리야?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이건 변별이에요. 여기서도 다양한 악기를 듣고 서로 다른 소리에 반응하는 것, 이거는 변별 과제입니다. 같다, 다르다라는 과제가 주어지죠. 음의 확인은 이제 해당하는 소리에 이름이 있으면 아는 능력이 바로 음의 확인이에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 고양이 소리 들려주고 개 짖는 소리 들려준 다음에 개 짖는 소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음의 확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 고양이 소리를 듣고 고양이 그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단어를 듣고 한 가지를 한 가지 찾는다든지 변별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찾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듣고 찾도록 하는 것. 어쨌든 해당하는 소리에 이름이 있음을 아는 거는 음의 확인이에요. 근데 음의 확인하기 위해선 변별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이면서도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지적하기, 따라하기 이런 과제 저는 공부했을 때 그 제일 뒤에 있는 이 단어만 좀 외워줬었어요. 여기서는 행동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여기서는 지적하기, 따라 말하기 이런 식으로 과제의 예시를 좀 외워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 다음 이필상 교수님 책에서는 좀 특이하게 청각적 확인 단계, 음의 확인 단계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있어요. 패턴 지각과 분절적 지각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좀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아직 시험 문제에서 여기까지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 지각 같은 경우에는 초분절적인 자질을 지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장단, 고저, 강약, 리듬, 억양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절적 지각이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다면 이건 분절적 지각 단계일 것이고 학생에게 패턴 지각이라고 하면 초분절적인 과제가 주어지고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장되는 단계이고요. 패턴 지각, 분절적 지각 이 정도 키워드만 좀 외우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음의 이해 단계에서는 이제 고차원적인 단계예요. 해당하는 조금 복합적인 자극이 주어질 겁니다. 자극을 의미 있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교사가 문을 닫으세요 라고 말하면 학생이 문을 짚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 문을 닫는다. 교사가 빨간색 크레파스를 주세요라고 하면 빨간색 크레파스를 따라 말하거나 그것을 그림 카드를 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크레파스를 교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하기, 그 다음에 대답하기,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여기 있는 과제 명칭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같이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문제 페이지 6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여기 과제는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학생 H에게 마와 바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활동을 했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음의 변별 단계이죠. 여기는 정말 쉬웠어요. 키워드가 변별. 같은지 다른지라는 키워드, 유사점, 차이점, 같다 다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음의 변별 단계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활동을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음의 변별 다음에 뭐 어떤 단계가 있어요? 인별, 확, 이. 확인이랑 이해 단계가 있죠. 다음 단계 활동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 조금 이따 다시 보실게요. 여기 듣기 내용이 파악되면은 자극 수준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활동을 계획하게 할 건데, 일단 그 변별 단계 이후의 다음 단계라고 하면 두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나와 있네요. 남아있는 하나는 확인이겠죠.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내용에서 키워드를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취한 자극음이 무엇인지 알기라는 것은 해당하는 자극음에 이름이 있는 것을 아는 능력이기 때문에 음의 확인 단계가 될 것이고요. 활동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따라 말하기나 지적하기, 이런 과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필상 교수님 책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과제에 그 키워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쓰시면 안 되죠. 조건이 뭐였어요? 학생이 이미 변별할 수 있는 음소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음소를 포함해서 예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이미 변별할 수 있는 음소는 뭐예요? 미음과 비읍이죠. 맞아요. 미음과 비읍. 이거 사실 시험장에서 흔히 놓치실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아는 그냥 예시만 쓰고 나와버리는 선생님이 계신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시험 점수는 낮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미음과 비읍이라는 음소를 사용하셔가지고 제시한 여러 가지 뭐 마늘, 바늘 그림 중에서 마늘 그림 지적하기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마늘에서 따라 말하기, 이런 식으로 과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시한 그림 찾기 아니면 따라 말하기 과제가 대표적이었죠. 여기서 지적하기, 따라 말하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과제, 제가 공부했을 때 이런 청능 훈련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제를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았어요. 지적하기, 따라 말하기, 그 다음에 대답하기, 행동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과제도 좀 외워주세요. 그림 찾아보기, 뭐 단어 찾아보기, 따라 말하기 같은 과제이죠. 그래서 CO 다 해결됐죠, 선생님들?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페이지 12쪽으로 와주세요. 2020년 초등 A 6번 문제였습니다. 12쪽으로 와주세요. 저희가 풀 문제는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선 주어졌죠. 문제 제시문에서 듣기 기술, 청각 기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단계, 듣기 기술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인, 별, 확, 이 단계가 주어지겠구나. 근거하여서 다의 니은에 들어갈 단계가 어느 단계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여서 예시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청능훈련에서는. 독화에서는 항상 독화 지도시 고려사항에서 바른 이유를 쓰거나 틀린 거 찾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청능훈련에서는 그 단계의 명칭을 물어보고 예를 쓰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니은, 확인 단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일단 듣기, 인별, 확, 이 중에서 해당하는 니은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게요. 사자, 차 중에서 2개를 듣고 서로 같은 소리가 들리면 동그라미, 다른 소리가 들리면 X카드 들기라고 하는 과제는 너무 쉽죠? 변별. 그 다음 확인 단계에서 여기 디귿에 들어간 예시를 쓰셔야 되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자료 및 유의점에서 주어져 있는 글자 카드 사자차를 활용해서 예시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사자차 중 1개를 듣고 디귿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글자 카드 중에서 찾기, 지적하기 또는
따라 말하 글자 카드를 활용해야 되니까 글자 카드 찾기 또는 지적하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변별, 디귿은 글자 카드 중 해당 글자 찾기, 지적하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과제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페이지 24쪽으로 오실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페이지 12쪽. 여기서 제가 다시 페이지 12쪽에서요. 여기서 좀 가져가실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까먹을까봐 지금 미리 정리할게요. 아까 보다가 순간적으로 정리를 하고 왔어요. 밑에서 보시면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언급한 문제는 없었지만 학생이 특성을 보시면 선천적으로 코르티기 기관에 손상이 있는 학생이고 청신경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런 어려움인 학생이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학생에게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시키겠다라는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잠깐 강의 노트 9쪽으로 와주세요. 여기를 조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강의 노트 9쪽에 보청기 관리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살짝만 해당하는 내용 적어주시는 거 시간 드릴게요. 9쪽에 교재는 물론 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적기 어려우시면 교재 바로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원래는 버리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확장해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유아에서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 혹시나 다음에 초등이나 중등에서 활용한다면 양쪽 귀에 착용하는 이유를 쓰는 문제가 얼마나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좀 키워드 있게 정리하실게요. 보청기를 선정할 때 보통 가장 최선은 양쪽 귀에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편측 착용하는 것보다 양의 착용을 먼저 고려하는 이유는 키워드가 바로 양의 효과 때문이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 귀에 착용했을 때 효과를 양의 효과라고 해요. 이런 양의 효과의 장점 5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쓰시면 고개를 들어주세요. 5가지, 양의 효과의 5가지를 보시면 두 쪽으로 착용했을 경우에는 편측 착용보다 훨씬 소리의 방향, 즉 원이 어딘지 찾기가 쉽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양의 합산 효과로 인해서 한쪽 착용하는 것보다 한 2배, 3dB, 4dB 이런 정도의 보청기 이득 효과가 나타나게 된대요. 양의 진압 같은 경우에는 음의 방해 소리를 훨씬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진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해 소음을 훨씬 더 잘 눌러준다는 것으로 양의 진압을 기억해 주세요. 양의 중복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소리를 중복해서 듣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음향 이득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음의 명료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5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한 2-3가지 정도의 용어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의 합산, 양의 진압, 양의 중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교재 페이지 66쪽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재수 이상신 선생님들이라면 그러면 편측 착용, 부득이하게 그런 편측 착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몇 dB에서 몇 dB 그 비교해서 오른쪽과 왼쪽 귀의 차이에 의해서 어떨 때는 편측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을게요. 저는 해당하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제가 하반기에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착용하는 이유, 양의 착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좀 확장을 할게요. 다시 기출 페이지 이제 22쪽으로 와주시고 강의 노트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실게요. 여기죠. 기출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017년 유아 A 5번 문제였는데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고 지금 보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 딸 둘은 둘 다 인공와우 의식 수술 후에 꾸준히 청능 훈련을 받았어요. 역시 구화 교육이기 때문에 구화 교육 안에는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한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이 복합적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청능훈련과 독화라고 하는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인공화학 보청기, 독화, 청능훈련 네 가지는 항상 세트로 같이 가겠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청능훈련이 키워드죠. 청능훈련에서 리을이 무엇인지 분석하셔야 되죠. 계속 죄송해요. 문제를 먼저 봤었어야 됐는데 여기에요. 리을에 해당하는 청각기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는 듣기기술, 청각기능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청각기술 단계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을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는 심부름도 곧잘하고 대답도 잘해요. 대답하기라는 과제가 있었던 내용은 바로 음의 이해이죠. 아까 보시면 여기에 대답하기라는 과제가 나와 있었어요. 이필상 교수님 책에. 항상 이 예시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청능훈련의 예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음의 이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오실게요. 페이지 25쪽이에요. 2016년 중등 A 8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보실 내용이 청능훈련 4단계. 여기서는 청능훈련이라고 표시했는데 너무 다양하지만 선생님들 하나로 용어 통일하시면 돼요. 청능훈련, 듣기기술, 청각기술, 청각기능 다 같은 용어이구나 라는 거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청능훈련 4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기억이 그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실 거예요. 그러면 청능훈련의 4단계는 인, 별, 확, 이. 너무 쉽죠? 인, 별, 확, 이. 인식, 변별, 확인, 이해. 이게 다른 감지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다른 교수님 책에서는 감지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의 감지, 청각적 감지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보실게요. 기억, 청능훈련이죠. 학급의 소음 속에서 교사의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훈련. 대답하기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음의 이해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 같이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청능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상위 개념이 뭐예요? 구화교육이죠. 구화교육이고 구화교육을 적용한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특성을 보시면 역시 특성이 계속 반복되죠. 한쪽 귀에는 보청기, 한쪽 귀에는 인공화학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역시 청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말 명료도 낮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청각적 피드백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은 말의 명료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발음의 지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지도 계획을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듣기 부분에서 지금 구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쵸? 청능훈련과 독화라고 하는 구화 교육을 모두 적용하고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또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 언어 지도에서는 말 명료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청각장애에서는 초분절적인 요소의 정의를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는 있죠. 초분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뭐예요? 말에 맞아요. 억양, 리듬, 강세 이런 부분이 초분절적인 요소입니다. 억양, 리듬, 강세 등 말의 운율적인 측면. 초분절적인 요소 말고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의 언어의 준언어적인 요소 또는 언어의 반언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운소라고도 의사소통에 정리했었어요. 다 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자폐에서는 운율적인 요소, 운율학적인 측면 이런 용어로 다 정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초분절적인 자질이라고 하면 언어의 반언어 또는 준언어적인 요소이고 음소와 운소 중에서는 운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자폐에서는 해당하는 억양, 리듬, 강세를 운율학적인 측면 이렇게 정리하고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아침에 또 눈에 띄어가지고 정리를 미처 못했는데요. 교재 페이지 79쪽을 보시면 저는 해당하는 부분이 물론 독화 지도법에서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종합법이라는 부분과 분석법이 있는데 말읽기 지도잖아요. 독화를 지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분석법이라는 것과 종합법이 있습니다.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향식 방법이고 종합법이 하향식 방법이에요. 분석법은 개별적인 음소, 자음, 모음 단위부터 시작해요. 반면에 종합법, 하향식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단위, 의미 있는 문장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에만 표시해놨는데 이 과제를 보시면 가시도가 낮은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 단위부터 독화 훈련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석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맥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문장 단위로 이 학생이 친숙하도록 독화를 지도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합법이에요. 그쵸? 그냥 분석법과 종합법이 그냥 균형 있게 나왔던 문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깐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페이지 79쪽이에요. 여기 일단 기출문제 정리만 해두실게요. 페이지 79쪽 강의 노트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79쪽에 독화 지도 방법 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다. 분석법과 종합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가시도가 낮은 자음을 반복해서 지도하는 것을 보시면 책에 보시면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과제 단위가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장은 지금 분석법을 적용하고 있는 독화 지도 방법이고 뒤에 있는 부분 문맥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문장 맥락에서 학생에게 독화를 지도하는 것은 종합법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독화 지도 방법이 그냥 통합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분석하자면 앞으로 혹시나 해당하는 독화 지도 방법이 나온다면 키워드 있게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가셔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독화 지도 방법에서 종합적 분석법 물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말추적법 최근에 다뤄지고 있는 말추적법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종합법, 분석법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확장한다는 느낌으로만 키워드 있게 정리하실게요. 그 다음 기출문제 페이지 32쪽으로 와주세요. 2015년 초등 B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의 기억을 고려할 때 소망이가 청능기술, 청각기술 4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는 문제였어요. 기억을 보시면 여기에요. 소망이는 자신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대답도 잘하고 지시 따르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이거는 음의 이해가 되겠죠. 너무 쉽죠? 음의 이해. 과제를 반드시 외워주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 과제 예시를 외워주시면 진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다음에 페이지 38쪽으로 와주세요. 초반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해당하는 4단계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사가 독화 훈련을 할 때 청능 훈련을 할 때 입을 가리고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수가 엄마를 가리키면서 엄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의 확인이냐 음의 이해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의 확인이에요. 왜요? 맞아, 이거는 만약에 엄마를 그림 카드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 엄마를 가리킨 거지만 이게 엄마가 옆에 있지 않고 엄마의 그림 카드로 생각하면은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 그냥 해당하는 단어의 이름에 맞게 그림 카드 지적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걸 듣고 의미 있게 행동한다거나 대답한다거나 했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그림 카드 중에 골라봐 라고 하는 문제를 보시면 이건 음의 확인 단계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음의 확인입니다. 여기 청능 기술 4단계 음의 확인.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예전에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문제인데 이제 명확한 것 같아요. 음의 확인으로 꼭 정리해 주세요. 음의 이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페이지 44쪽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44쪽. 죄송해요. 좀 찾아야겠네요. (2011년) 중등 28번 문제거든요. 잠깐만요. 어지러우시면 화면 보지 마시고요. 중등 28번. 페이지 52쪽이네요. 죄송해요. 기출 페이지 52쪽 2011년 중등 28번 문제입니다. 자, 선천성 청각장애 학생의 수능 청력 검사 결과이고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학생의 청력도는 조금 이따 저희가 분석하긴 하겠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는 밑에만 보실게요. 비읍. 청능 훈련이란 것을 할 때 큰 북과 캐스터네치 소리를 각각 들려준 후에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 이건 어떤 청각 기술 단계이죠? 음의 변별 단계이죠. 음의 변별이에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을 때 같다 다르다 음의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같다 다르다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해당하는 부분은 음의 인식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네, 키워드 있게 구분하실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7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4단계 나오는 청능훈련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하셔서 밑으로 내려오실게요. 강의 노트. 저희가 아까 기출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생에게 청능훈련을 할 때는 그 전에 학생의 청각 수준을 살펴본 다음에 뭐와 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청능훈련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문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조금 확장한다는 개념으로만 좀 보실게요. 확장이 좀 많긴 한데 청능훈련에서 고려해야 될 점, 청능 수준에 따라서 청각 듣기 기술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인별화기라고 하는, 그쵸? 청능 수준에 따라서 4가지 과제로 분류되어 있고 과제의 난이도, 활동 형식, 자극 단위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크게는 4가지입니다. 청능훈련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학생의 청능 수준, 그 다음에 과제 난이도, 자극 단위, 활동 형식 이 4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큰 카테고리는 일단 기억하실게요. 그쵸? 청능훈련 이꼴 듣기 기술이 아니에요. 그쵸? 청능훈련을 할 때는 물론 청능 수준에 맞는 듣기 기술 4단계를 적용하긴 하겠지만 그 듣기 기술 4단계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 과제에 따라서 난이도, 활동 형식, 자극 단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실 선생님들은 자극에 있어서 난이도가 다를 수 있어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보실 만한 부분은 고난도가 단어, 저난도가 단어이고 고난도가 문장이에요. 그 다음 조금 이거 과제의 난이도는 버리시더라도 반드시 조금 확장하셨으면 좋을 만한 부분이 활동 형식이에요. 학생에게 어떻게 해당하는 청능훈련을 제공할 것인지, 활동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활동 형식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요. 형식적인 청능훈련하는 방법이 있고 비형식적인 청능훈련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구조화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연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학생에게 적합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비형식적 훈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린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제공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환경 맥락 속에서. 그래서 자신감, 동기, 일상활동 속에서 통합되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비형식적인 청능훈련이구나. 네,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환경.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비형식적인 청능훈련일 거예요.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장하시는 개념이고요. 청능훈련의 듣기 기술 4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청능훈련을 하기 위해서 과제의 난이도, 자극의 단위, 그리고 활동 형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학생의 유아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활동 형식이 적절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 단위는 음성학적 단계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자음과 모음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문장 단계라고 하면 하향식 방법으로 의미 있는 문장 단위부터 자극을 제시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청능훈련을 할 때 아까 교사는 엄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문장 단위로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엄마, 고양이 라고 하는 단위로 제공할 수 있겠죠. 자모음, 단어.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질문할 거는 청능훈련 시 고려해야 될 4가지만 여쭤볼 거예요. 일단 4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 타이틀은 반드시 외우실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힘내세요. 오늘 1교시가 조금 길어요. 2021년 중등 B11번 문제였어요. 해당하는 문제 작년에 풀어보셨던 선생님 아마 내가 분명히 외웠던 부분인데 잘 쓰셨을까요? 키워드 있게.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 절대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 기반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봤던 내용은 여기입니다. 수어에서 의문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수지 기호를 2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뭐에 근거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비수지 기호에 그냥
역할 하나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두 가지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위대화에서라고 하는 문장을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다른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쓰라는 문제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써도 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위대화에서 근거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대화에 나와 있는 자연수어와 문법수어의 특징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일단 강의 노트로 돌아오셔서 비수직 기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수어의 특성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수어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시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부분 별표가 5개인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한 3-4번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꼭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상성이에요. 다른 용어로는 뭐라고도 할까요? 사상성이라고도 하죠. 키워드는 실제 지시하는 대상이 투영되어 있다. 언어의 투영. 수화 자체는 사실 도상성이 높은 언어이지만 대부분의 수화는 자의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써보실게요. 수화는 도상성이 높은 단어이지만 대부분의 수화는 자의적임. 음성 언어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음성 언어보다는 훨씬 더 도상성이 높은 단어인 건 맞겠지만 수화 내에서 보시면 도상성보다는 점점점 고급화되고 약간 올라갈수록 점점점 자의적인 단어들이 많아진대요. 두 번째는 자의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규약성이라고도 해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라는 거예요. 낱말과 대상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직접적인 낱말과 대상 간에 관계가 없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화가 발전할수록 도상성보다는 자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어휘일수록 자의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수화를 배울 때는 굉장히 직관적일 수 있죠. 보면 뭔지 바로 아는 그런 도상성이 높은 수화가 많겠지만 점점점 수화가 발전되고 고급 어휘일수록 추상적인 단어가 많다라고 해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도상성 있게 표현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자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언어의 분절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분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초분절적인 것과 반대의 개념이 분절적이었어요. 음성 언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분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절 언어라면 수화는 동시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조금 약간 그냥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동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역성이에요. 이거는 음성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어만의 특징이죠. 특히 수어에서의 반의어에서 자주 관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다, 닫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음성 언어에서는 열다의 반대말을 가역성 있게 표현한다고 해서 다 열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어에서는 열다, 닫다 이런 식으로 가역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수어만의 특성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축약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축약성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간결하게 줄여서 쓰는 말을 말하죠. 간결하게 줄여 쓰는 말. 우리 음성 언어에서도 축약성은 꽤 많이 나타나요. 그쵸?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지 않고 디카라고 한다든지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줄임말이 없네요. 어쨌든 간결하게 줄여서 쓰는 말 굉장히 많은데 특히 수화에서는 문법 수화보다는 자연 수화에서 축약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수화보다는 자연 수화에서 축약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연수화에서는 통사론적인 규칙을 좀 많이 무시해요. 통사론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법수화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문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은진이가 뭐를 했다라고 하면 은는이가라고 하는 조사까지 다 표현하는 것이 문법수화라면 자연수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사론적 규칙을 따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축약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자연수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공간성이에요. 당연히 수화는 공간적인 언어이죠. 반대로 음성 언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성 언어는 순차적인 언어라고 표현해요. 순차적, 연속적. 반면에 수화는 공간적인 언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반복성. 이거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의태어 강조. 그 다음 조동의 운동량의 비교. 조음할 때 운동량이랑 수어를 할 때 운동량은 수어가 훨씬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수어가 훨씬 더 운동량이 많다. 조음, 우리는 그냥 구강 구조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얼굴 표정의 안면 근육이랑 구강 구조만 움직이면 되는데 수어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다 사용하죠. 손짓도 사용하고 표정도 사용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수어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비수지 신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비수지 신호에 대해서 좀 한 2번 정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비수지 신호라는 것은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수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수지 신호라는 것은 손을 말하는 거죠. 손이 주는 신호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신호를 비수지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얼굴, 표정, 몸, 동작, 머리, 움직임, 입모양 등이 전부 다 비수지 신호예요. 손 동작이 아닌 다른 모든 동작을 비수지 신호라고 하고, 얼굴 표정, 몸의 동작, 머리의 움직임, 입 모양 등등등을 다 포괄하는 것이 비수지 신호입니다. 이러한 비수지 신호가 수화에서 가지는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음성 언어의 초분절적인 역할을 수행한대요. 초분절적인 역할이라고 하면 말의 억양, 강세, 리듬, 강세를 준다든지 강조를 약간 그런 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문법적인 표제 역할도 한대요. 대표적으로 의문문을 표현한다든지 통사론적인 표현, 문법적인 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수지 신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정리하시는 거고요. 수어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가역성, 그쵸? 공간적인 언어라는 것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잠깐 돌아오실게요. 페이지 7쪽으로 와주세요. 비수지 신호, 의문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수지 기호 2가지라고 하면 손동작 이외에 주는 다른 모든 신호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머리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입모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시험 문제에 보시면 해당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모양, 다음에 궁금한 얼굴 표정, 머리 움직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손동작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되죠. 그건 오답이에요. 이렇게 손동작으로 물어보고 있는 의문문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수지 신호이죠. 그건 틀렸어요. 비수지 신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입모양, 얼굴 표정, 그다음에 몸의 움직임, 머리 움직임,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손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페이지 14쪽으로 와주세요. 중등에서만 벌써 2번이나 비수지 신호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2019년 중등 B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가지는 수어에서의 기능 한 가지를 서술할 것.
단 조건이 중요하죠. 단 다에 제시한 내용은 제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니은을 보실게요. 자, 수어에서도 음성 언어의 고전화 장단과 같은 초분절음의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해당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역할, 수어에서의 특성은 비수지 신호, 니은은 비수지 신호가 될 거예요. 초분절음의 역할 빼고 나머지 하나 있는 비수지 신호의 역할은 문법적인 표지가 되겠죠. 문법적인. 이거 이외에 확장할 내용 없었어요. 비수지 신호에서는. 그냥 그 정도만 항상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키워드 이 정도? 음성 언어의 분절음 역할을 하는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31쪽으로 와주세요. 2015년 중등 B2번 문제이죠. 이때 정말 멘붕이었었는데 수어를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아예 버리고 가는 선생님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수어는 사실 지문자 정도만 외우고 가지 자연 수어는 버리고 가잖아요. 문법 수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특성 일단 저희가 키워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달려드셔야 돼요. 만약에 전체를 모르더라도 키워드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쓰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어의 도상성과 자의성을 전체 대화에 사용된 단어 한 가지씩 선택하여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상성과 자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상성, 자의성 키워드 각각 하나씩과 그 단어 들어가는 거 각각 문제 100점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도상성의 키워드는 뭘 쓰셔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실제 단어가, 실제 대상이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이 언어에 투영된 것을 도상성이라고 하죠. 반면에 자의성 같은 경우에는 낱말과 대상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쵸? 기억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억 문제는 모르면 틀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선생님들께서 내가 수화를 절대 모르더라도 2점은 가져가실 수 있었어요. 그쵸? 도상성과 자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쓰셨다면 5점 중에서 기억 문제 하나 날렸죠. 4점 중에서 해당하는 단어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도 2점은 최소한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최근에는 5점짜리도 없고 이제 4점짜리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4점짜리에서도 부분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약간 힌트는 조금 있어요. 그쵸? 이거 뭐 의미하실 것 같아요? 소. 이거는 도상성이 높은 소라는 단어를 의미할 것 같다라는 건 조금 유추해 쓰시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도상성이 높죠?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묻는 표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표정은 비수지 신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거, 추상적인 거 하나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절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로 추상적인 사회적인 약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이나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 감사, 안녕, 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군요. 잘 먹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화 단어는 저 공부하지 않았어요. 버리셔도 괜찮아요. 잘 아는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가져가시는 거고 수화 문제가 정말 듬성 나와요. 한 3, 4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4, 5년? 2015년 한 번 나왔고 그 전에 이번에 2021년도 중등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5년 정도 주기로 6년 정도 주기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굳이 임용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이런 도상성이 높은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페이지 43쪽으로 와주세요. 자연수화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연수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고요. 저희는 수화의 특성에만 근거해서 일단 디귿과 리을만 보실게요. 수화의 단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는 도상성, 사상성이라고 아까 정리해드렸죠. 사상성이 강하지만 자의성 또는 규약성 있는 단어도 많다라는 설명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공간성과 동시성이라는 특성은 단어 구성 시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일단 도상성이랑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2번 정도 언급되었었고요. 공간성이랑 동시성까지 조금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비수지 신호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던 축약성이라든지 가역성, 동시성 나왔죠. 그런 나머지 것들도 그럼 버리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성은 반드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9가지네요.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왔지만, 네. 그 다음 기출문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자연수화와 문법수화라고 하는 부분 작년에 중등문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키워드 있게 정리해 보시도록 할게요. 사실 자연수화라기보다는 자연수어로 바꾸셔야 되죠. 자연수어와 문법수화. 어떤 책에서는 문법수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수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 건청아동이 1차 언어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습득하게 돼요? 음성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청각장애 아동이 1차 언어, 즉 모국어라고 하는 거죠. 모국어로서 수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아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촘스키의 생득주의 이론에 따르면 마치 우리는 그 LAD라고 하는 것을 타고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아동들도 자연스럽게 모국어로서의 수어를 가지고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수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문법 수어는 다 모양이 달라요. 각국의 언어에 맞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문법 수화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수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국어 대응식 수화가 될 거죠. 우리나라 수화는 국어 대응식 수화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를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연 수화와 문법 수화라고 하는 해당하는 표를 좀 외워주실게요. 첫 번째,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연수화와 문법수화 둘 중에서도 어떤 것이 축약이 더 커요? 자연수화 맞아요. 축약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표현. 그 다음 자연수화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어순을 거의 생략하는 등 음성 언어와 매우 달라요. 구조와 어순이 매우 다름. 이거는 국어와 일치하게 되죠. 구조와 어순이 음성 언어와 일치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지문자를 거의 쓰지 않아요. 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법수화 같은 경우에는 지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 여기서는 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다면 문법수화 같은 경우에는 국어 대응식 수화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거는 구조와 어순과 비슷하긴 하지만 문법 형태소를 다 생략해요. 여기서는 문법 형태소를 지문자 등으로 표현해줘요. 왜냐하면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법 형태소라든지 그런 걸 생략하지 않고 다 표현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법 수화입니다. 문법 형태소를 생략하지만 얘는 문법 형태소를 지문자나 다른 수화 어휘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생략하지 않고 거의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키워드 몇 가지 가져가셔야 돼요. 축약, 가장 큰 특징, 자연수화의 특징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연수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국어를 따르지 않죠. 국어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조와 어순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문자라는 것은 음성 언어의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지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형태소 같은 거 다 생략하죠. 비교하는 포인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돌아오실게요. 여기서
페이지 7쪽으로 와주세요. 작년 중등 문제 남아있는 부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 대화에서 수어 통역사가 사용하는 자연수어와 교사가 사용하는 문법 수어와 수화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의 차이점을 두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방금 표에서 5가지를 정리했지만 선생님들 앞에 있는 조건이 뭐예요? 위 대화에 나타나 있는 특성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거해서 쓰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문장 한번 보시면 특수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실게요. 여기, 곧, 왜, 오다. 의문문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수학 통역사를 봐봐요. 엄청 그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동작으로 해당하는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심지어 비수직 신호라고 하는 것을 써서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몸동작, 입모양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줄이고 있어요. 문법적인 표지 기능을 이런 식으로 동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여기 도드라진 특징은 길이에서 축약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키워드 잡아주셔야 돼요. 축약성이 가장 도드라지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일단 문법수와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문장이나 말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만 자연수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약해서 표현한다는 것. 두 번째는 순서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 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수어에서는 오다 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의 구조나 어순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두 번째 키워드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답안이 정확하다면 두 가지만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국어의 어순이나 구조가 다름. 두 가지만 정답으로 제가 엄격하게 채점한다면 채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제가 낸 만약에 변형 문제다라고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근거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양한 말도 될 수 있죠. 뭐 국어 대응식이다. 아니면 이건 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문자라는 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문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절대 다 틀렸어요. 근거에서 쓰자고 하면 국어식 그 구조와 어순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과 축약이라고 하는 두 개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연수와 문법수와 표 다 외우고 갔거든요. 그런데 적용을 못해서 틀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 위 대화에서 이런 키워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출문제 오실게요. 페이지 17쪽으로 와주세요. 2019년 유아비 5번 문제이죠. 여기서도 3번만 보실게요. 가의 니은과 문법 수화, 국어 대응식 수화와의 차이점을 여기선 조건이 두 개가 있네요. 발생 기원의 측면과 문법 측면에서 각각 쓰시오라는 문제이죠. 좀 쉬워요. 이렇게 좁혀주면 키워드가 금방금방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니은이 바로 자연수어, 자연수화네요. 발생 기원적인 측면에서 자연수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출되게 되지만 자연 발생적. 반면에 문법수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인위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문법 측면에서는 자연수화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문법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국어의 문법을 따르지 않음 쓰셔도 괜찮아요. 독자적인 문법 이꼴 국어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독자적인 문법을 사용하지만 문법수와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법 체계를 따른 또는 여기서는 국어 문법 체계를 따르지 않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독자적인 체계가 있다 또는 국어 문법 체계를 따르지 않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내주면 굉장히 쉬운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중등 문제처럼 약간 문제를 분석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주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쵸? 키워드 있게 금방금방 인출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존재하지만 중등 문제처럼 문제 근거에서 뽑아내는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항상 틀로서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강의 노트로 돌아오실게요. 밑에 있는 거 같이 하셔야 됩니다.
수어의 이해, 여기서 수화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기 위해서 수어의 이해까지 먼저 하실게요. 수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까요? 손, 과, 비, 수, 지, 신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수어예요. 손과 비수지 신호를 사용해서 손, 수지 신호와, 즉 이건 수지 신호죠. 수지 신호와 수지 신호가 아닌 비수지 신호를 사용해서 공간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어떤 언어라고 할까요? 수어는 바로 시각 언어라고 합니다. 시각 언어. 다시 키워드,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 둘 다를 이용해서 공간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시각 언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어는 바로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화라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농문화의 하나의 언어, 모국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라고 바뀌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언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치 국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해요? 음소라고 하는 것처럼 수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수화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일단 음성 언어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소이죠. 다음에 수화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수화소예요. 다음에 독화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시각적인 변별 자질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독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독화소 정리했나요? 위에 없었나요? 밑에 있나 봐요. 독화소. 그러면 아직 독화소를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해당하는 언어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 수화소, 독화소 중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것은 수화소예요. 이게 1등. 그다음에 2등은 음소예요. 3등이 독화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독화소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 모양만을 가지고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음에서 같이 발음되는 게 무브프라고 하는 양수음이 동일하죠. 무브프. 이건 하나의 시각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화소이기 때문에 무브프를 다 가지고 있는 음소보다는 하나의 양수음만 가지고 있는 독화소가 훨씬 더 개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 수화소가 가장 개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동, 수위, 수향, 수위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음소에서는 자음과 모음밖에 없잖아요. 결합될 수 있는 게. 독화소는 음소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전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리할 때 왜 못 봤죠? 빠졌나? 어쨌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수화소, 음소, 독화소 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내일 한번 그 기출 찾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수화소는 크게 수화와 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수와 문법수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요. 지화 같은 경우에는 문법식 수화죠. 그래서 지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화에는 몸짓 수화와 비수지 신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짓 수화 같은 경우에는 수지 신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지 신호에 해당하는 5가지는 수형, 수위, 수동, 수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수지 신호가 있는 거죠. 체계를 강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그 의미를 보시면 수어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 크게 나누시고 수지 신호 안에 수형, 수위, 수동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수지 신호 우리가 방금 봤던 수지 신호 이외에 주는 단서들로 얼굴 표정, 입모양, 머리 움직임, 상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수지 신호예요. 수형 같은 경우에는 손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수형. 한자예요, 전부 다. 손의 모양이 수형이고요. 정말 다양한 손의 모양에 의해서 수화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위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이죠. 수동 같은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쓰자면 그냥 손의 움직임 하지 말고 이 수형의 움직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을 수향이라고 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내일 배울 수어의 최소 대립상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수위, 수형, 수향, 수위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다른데 의미의 변별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수화에서의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일 배울 거긴 한데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생긴 수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 수화를 잘 몰라가지고 수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의 차이점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건 어떤 최소 대립상이에요? 수동이에요. 그쵸? 똑같은 수형인데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달라진다면 이건 수동 최소 대립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변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형, 수위, 수동, 수위 다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이미 분류하고 있었네요. 그쵸? 지화 같은 경우에는 지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수지 신호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기출문제로 돌아오실게요. 기출문제 페이지 43쪽으로 와주세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남아있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수화소라고 하는 것 방금 정리했었죠. 수화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성 언어의 형태소가 아니라 어떤 단위랑 똑같아요? 음소랑 똑같은 거죠. 음소. 그래서 음소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화 또는 수어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등 규칙과 문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인 거 맞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건청아동이 말을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아동도 수화 한계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울 수 있다. 1차 언어로서 모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리을 틀린 문장이죠. 니은, 디귿, 미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끝났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저희가 그러면 구조와 틀로 돌아오실게요. 제가 오늘 이 구조와 틀에서 조금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미처 기출문제 넣지 못했던 이유는 페이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다 구조와 틀 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표시해 보실게요. 이번에 정리했던 내용이 여긴 거의 없네요. 넘어가고 오늘 교육 부분을 봤었어요. 그쵸? 첫 시간부터이긴 하지만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청각장애 아동 교육 부분에서 바로 구화교육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구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능훈련과 독화, 말읽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러한 음성 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청각장애 학생이면 또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표현 언어에서는 발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략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화 전략 안에 3가지가 있다. 청능훈련, 이건 잘 듣게 하기 위함이고, 독화는 들을 때 잘 들을 수 없으니까 입모양까지 보도록 하는 것이 독화이고, 그다음에 3번째 표현 언어 전략에 해당하는 말하기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화의 정의는 아직 안 했죠? 거의 안 했네요. 청능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봤던 부분이 듣기 기술 4단계라고 하는 것 봤었고요. 청능훈련 시 고려해야 될 4가지라고 하면 학생의 청능 수준이랑 과제 난이도랑 활동 형식, 그 다음에 과제 자극 단위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수화 오늘 봤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이라고 하면 4가지가 있었죠. 구화교육, 수화교육, 동시적 의사소통, 투바이. 그래서 2번째, 수화교육에서는 자연수화와 문법수화, 이거 좀 고칠게요. 수어라고 바꿔주세요. 기출문제 토대로 고치시자면 요즘에는 자연수어라고 하고 문법수화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수어의 특징 다 정리했었습니다. 그쵸? 도상성, 자의성,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고,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 선택형 문제 살짝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공간성도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비수지 기호 중요했었죠. 그 다음 수화소의 구분도 오늘 봤었어요. 그쵸? 해당하는 부분 반드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형, 수위, 수동, 수향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 기억해 주세요. 손의 모양, 손의 위치, 수동은 수형의 움직임, 수향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이에요.
최소 대립사항은 내일 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화에서 이거 했었죠. 독화 지도시 유의점, 화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한 9가지 정도로 키워드 정리했었고요. 시험 문제 유형은 항상 거의 똑같았어요. 5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 틀린 내용을 고르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또는 이유를 쓰시오라는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입모양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작게 말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독화를 연습하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일반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시험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통적인 독화 지도 방법과 총체적인 독화 지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쵸? 전통적인 방법 안에 아마 분석법이랑 종합법이 있었을 거예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이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